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사실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시간 반이라면 이제 지칠 때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달린다는 의미에서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혹은 코비드 19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방법으로는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교육을 이제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 발전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어떤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건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 얘기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디지털 변환과 에듀테크 환경,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 에듀테크의 법적 이슈 및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큰 주제는 아마 에듀테크의 법적 이슈 및 개선 방안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파트는 조금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에 있는 에듀테크의 법적 이슈 및 개선 방안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조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디지털 변환과 에듀테크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변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크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AR, VR, MR, 5G,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모든 분야에 지금 접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패러다임이 이런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포노사피언스,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류다, 이런 걸 포노사피언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코로나 사피언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큰 변혁이 인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에듀테크다, 그러면 에듀테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듀테크라든가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사회의 빠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리두기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마스크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회적 변화. 두 번째로 교육적 패러다임이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이라면은 선생님이나 교수가 가르치는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모든 게 학습, 티칭에서 러닝으로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다였고 면대면 수업이 주류를 이뤘다면은 이제는 비대면이 중심이 가고 있고, 또 면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블렌디드 능력으로 블렌디드 학습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또 교육에 접목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에듀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에드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드테크.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에듀테크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접목시켜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접근성, 다양성을 높이는 데 에듀테크의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듀테크 기반의 창조적 역량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노기술, IT기술, 문화기술, 컬처, 문화기술, 바이오기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소셜 테크놀로지, 이모셔널 테크놀로지란 말이 나옵니다. 사회 정서적 기술, 사회 정서적 역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결합돼 가지고 결국 융합됨으로써 창조적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STET는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16가지 스킬이 필요한데 이 그림에서 왼쪽에 보면 6가지 스킬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정서적 우리가 어떤 스킬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비판적 사고라든가 창의성, 소통력, 협업 능력, 그다음에 호기심, 주도성, 인내성, 적응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접목시키냐 교육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에듀테크 기반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 교육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라든가 AI 이런 학습 분석이 접목됨으로써 맞춤 학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 개개인의 맞춤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학습 전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와서 블렌디드 학습이 증가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육이 내지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교육이 언택트 교육이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음으로써 사회적 역량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이나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서도 강화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미래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학습 공간도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옴으로써 세계가 나의 교실이 되고 세계가 나의 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하나의 사이버 공간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성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지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부모 역할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언택트 교육, 즉 집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할 때는 부모 역할이 큰데 부모가 집에서 걔네들을 도와주지 못했을 때 이거는 교육 적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과정이나 결손 과정이 지금 온라인 교육이 언택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학습 격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부모 역할이 또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멘토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듀테크의 성공 요소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 이런 에듀테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플랫폼에 접근하기도 쉽고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는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선생님들이 첫 번째 어려웠던 것은 내가 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는 콘텐츠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품질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에듀테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이게 법으로 규정할 거냐? 누가 심사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전문 인적 자원 개발 및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은 교육은 지금 국내 차원에서 이제 교육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지금 교육은 세계적인 관점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교육 자원 공유를 위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이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여행 가실 때 보시면은 어떤 정기 코드 같은 경우가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상호 운영성, 상호 호환성, 재사용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 그래서 그런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높일 거냐. 이 상호 운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된 이슈가 될 수 있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항한 법과 제도의 개선인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 에듀테크 기반과 관련해서 학습 트렌드를 몇 가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댑티브 러닝, 그러니까 맞춤형 학습,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바일 러닝, 지금 거의 학습이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셜 러닝, 지금 SNS나 페이스북, 링크드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도 지금 실강의로는 유튜브에서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감형 컨텐츠가 교육에 접목되고 있어요. 우리가 AR, VR, MR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 기반의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VR 같은 경우에 어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쓰면 안 돼요. 이런 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가 모바일에서 보는데 하나 콘텐츠가 20분, 30분이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한 번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이걸 우리가 바이트 사이즈드란 말을 써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클립형 콘텐츠, 작게 짧은, 더 적게 쉬운 말로 말하면 짤강이란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강의를 쭉 진행해 나간다는 것도, 오늘도 제 이 30분 강의 그대로 진행되는, 이게 사실 지루한 일이에요. 한 10분 단위로 끊어서 음악 한 곡 듣고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간격학습, 스페이스 러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포스트 트루스 러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내용이 지금 사실인지 진실인지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규명이 일어난 뒤에 학습에 이용하는 그런 사후 진실 학습, 그다음에 걸어 다니면서 학습하는 러닝 온 고, 이런 말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게임과 접목된 학습,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 에듀테크의 기반으로는 하나의 학습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에 지금 우리 요즘에 와서 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 얘기 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택트란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홈코노미, 집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 본원적 가치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불안해요. 내가 혹시 걸릴까 말이죠. 친구를 만나도 걸릴까, 밥을 먹어도 좀 옆 사람이 기침하면 그 옆에 가기도 싫고 말이죠. 모든 게 불안해요, 사회가. 지금 저도 이 강의로 와가지고도 불안해요. 이게 지금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여러분도 지금 어느 특정 장소에서 아마 카페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마스크 다 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쓰셔야 돼요. 벗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지금 강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벗었지만은 저도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에고이즘이에요. 타인과 대면 시간이 줄고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 소비, 모든 게 이제 자기 혼자서 자기중심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인데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은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고 또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에듀테크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놀라운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협업과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계층 간 커지는 기술 격차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로 보면은 온라인 어떤 도구 사용이 증가하고 홈스쿨링과 가상교육 활용 증가하고 맞춤형 역량 학습으로 발전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고 학교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교수, 학부모, 학생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졌어요. 전에는 모른 유튜브나 뭐 줌 강의나 이런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던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그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과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존경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게 존경이 좋은 현상이죠. 그다음에 품질 좋은 콘텐츠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매경 이코노미에서 인용한 건데요. 코로나 사피언스 시대는 움직임이 없고 그다음에 접촉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만나는 그 공간이 없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 바로 이 강의도 옛날 같으면은 많은 청중이 있는 데서 오프라인으로 했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또 산업이 일어나요.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산업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코로나 사피언스 시대에 이런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려할 게 제가 이걸 다 읽고 설명할 쪽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저작권이 자유스러운 콘텐츠가 확보돼야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의 국제적인 공유, 국내적 공유를 위한 산학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세계 차원에서 이런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골 같은 걸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얘기한 서로 더불어 발전하는 지속 개발 그 어떤 목표 같은 걸 교육에서 어떻게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시킬 거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관학 협력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듀테크 생태계 그 주체가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요구 기반의 서비스가 설계돼야 되고요. 부처 간 그 민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최소 표준을 만들어야 돼서 호환성이나 기능성을 강화해야 되겠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수집 공유를 위한 적응학습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 확장성 및 유연성이 확보돼야 돼요. 이 지금 이번에 교육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느꼈어요. 앞으로 이 클라우드의 필연성이 굉장히 더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에듀테크의 법적 이슈 및 개선 방안입니다. 이거는 저건 법을 제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적인 얘기를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에듀테크와 관련, 즉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제가 굉장히 협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통한 성취 과제가 도대체 뭐냐? 교육의 질적 수월성,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다음에 미래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 그다음에 직업 및 경력 교육 개발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에듀테크를 통해서 번영 공유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 그다음에 에듀테크 기반 교육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교육정보기술 국제표준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 거냐. 마지막으로 요즘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듀테크를 통해서 비대면 언택트 교육활동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성취 과제인데 이런 걸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에듀테크 관련 법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것이 법률 명칭이 이러닝 가로 열고 전자학습 가로 닫고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이게 이 법률 명칭도 길어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률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제정했어요. 그래서 총 18차례의 개정 작업을 조금씩 바꿔왔어요. 근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씩 보수 작업만 해온 거예요. 그러다 지금 온라인 그다음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야 조금씩 바꾼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것도 어떻게 대폭적으로 바꿔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을 진행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이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항상 후순위로 밀려요. 여의도 가면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 재추진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법률 개정 그 주요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하나의 교육을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러닝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산업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에듀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맞는 제도적인 정의부터 다시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수 에듀테크 기술 인증 및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인증하는 데도 없어. 알아서 각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보면은 국내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해외에 나가서도 마케팅을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지원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은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없어요. 왜? 교육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교육을 공교육의 관점에서만 봤어요. 또 교육은 무료다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나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시키면서 기업과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발전시켜요. 그다음에 모든 선택 권한은 학교에 맡겨요. 어떤 정부 쪽에서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되는 법률안인데 이게 지금 우리 에듀테크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존에 나온 내용과 제 의견이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신설 및 운영 이게 필요해요. 뭔가 위에서 좀 총크를 좀 전체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가칭 에듀테크 진흥위원회 같은 것도 어떤 법적 뒷받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에듀테크 진흥 전담 기관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예전에는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교육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하여튼 모든 부서가 다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중복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진흥위원회라든가 에듀테크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있어가지고 좀 어떤 관리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들은 또 정부 측에서도 무슨 얘기냐 말이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교육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앞으로 교육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교육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신설 및 운영이 요구되고 있고요. 공교육 민간 콘텐츠 제공을 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생태계라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선생님이 필요한 걸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학교가 필요한 걸 선생님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죠. 지금 이제 그런 제도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및 규제 개선 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타로 이 검토할 내용은 어떤 거 있는가? 개정 요구 사항은 법률명 변경을 포함한 전면 개정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근데 현재 하나인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을 같이 묶었어요. 이러닝 산업 발전 이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은 부처도 달라요. 이러닝 산업 발전 보면 산자부 소관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러닝 활용 촉진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으로 가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7월 28일 날 국회 교육위에서 가칭 원격교육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면대면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차원이 아닌 정말로 판을 새로 짜라요. 새로. 그래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번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지금 교실 수업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바꿔서 뭐를 해볼까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한복을 요즘 젊은 애들한테 다 입으라고 하면 그게 맞겠어요? 이런 개량 한복을 만들어요. 완전히 새롭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예요. 면대면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차원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을 근본적으로 하자.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 방송대학, 사이버 대학, 글로벌 온라인 대학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게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은 뭐런 얘기냐면 원격 수업을 20%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거 이제 다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이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까지 딱 막혔던 장벽을 허물고 있어요. 일반 대학도 세계적인 무크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다 하겠다고 다 그러고 말이죠. 미네르바 대학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을 원격 수업을 20%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근데 마침 이걸 인식을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다 개정하겠다. 다 풀겠다. 대학에 맡기겠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이버 대학? 사이버 대학은 사이버와 디지털이라는 말이 대학 명칭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이게? 근데 이것도 설립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바꾸겠다. 이제 그 대학의 자유를 맡기겠다. 꼭 사이버 대학에 이게 들어가지 않겠다. 또 사이버 대학이나 뭐 방송 대학은 석사까지는 주어. 그런데 박사는 못 하게 돼. 이런 제안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이제 풀겠다. 앞으로 개정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계의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간 것은 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이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정말로 격려할 만하다. 저는 교육 분야에 제가 IT를 전공하고 교육 분야에 40년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은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도 지금 새로 법률안 대통령령에 의한 것을 새로 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해서 여야 의원 208명이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박사과정도 가능하겠죠. 사이버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5호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같은 것도 이제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많은데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래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통제나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아니고 이제는 지능과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즉 포지티브 측면에서 벗어나서 네거티브로 바뀌어라 이거예요. 규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수요자 관점에서 풀어라 이거예요.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라 이거예요. 이용자 관점에서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발전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이것은 되고 모든 것 안 되는 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것만 안 되고 최소 규정만 하고 모든 건 다 풀어 자유스럽게. 그래야 발전하지. 그래야 시장 경제 속에서 발전하겠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관 학연 협력 체제의 강화와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 개선 및 지식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금 연구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이 자리에. 제발 이렇게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의 미래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의 임무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역량,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거냐가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있는 영국의 낸드 애드라는 것은 하나의 콘텐츠를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지 못해서 마음은 좀 답답합니다만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늘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저하고 좀 더 많은 토론을 또 정보 교환을 원하신 분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발제로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얼마나 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지 깨닫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전체 비대면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웨비나 참석하기 전까지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이제 덕이 참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전에 다가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듀테크 산업 종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말 뭐 거의 빠짐없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전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오히려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고 어떤 큰 문제점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화 갭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 뭐 한참 논의가 되었는데, 에듀테크와 관련되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고, 특히 교육이라는 것에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된다면은 다른 수많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법학, 특히 이제 헌법 행정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개정되고 있는 관련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신 전속적인 어떤 그런 능력입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정도의 재력이 있는가, 어떤 정도의 집안의 또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다만 일신 전속적인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듀테크까지 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에듀테크라는 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에 에듀테크를 어디까지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교육에 있어서 뭔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반대라든지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외적인 조건들, 즉 재정이라든지 시설, 장치, 제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즉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문제, 시설 문제, 장치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돼서 이런 재정, 시설 문제는 최대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적의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인데 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모아서 그 비중을 조정한 다음에 실현 정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의 에듀테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장치든 즉 물리적인 문제든 아니면 컨텐츠의 문제든 간에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제 말씀하신 어떤 서비스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저는 이 방향 자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라는 것도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형량할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서포트할 수 있는 각종 제도, 재정,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이 최적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얘는 균등하게 얘는 안 균등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미 어떤 학생들은 벌써 장치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집에 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태블릿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또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없는 인터넷이 별로 끊어지는 환경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지원을 한다는 쪽으로 가면 재정이라는 거 바로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이라는 거, 공교육이라는 시스템화에서 균등하다,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한다는 관점은 사실 에듀테크 앞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다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모험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입법을 함에 있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일러닝 산업법이라든지 제반 법령인데요.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러닝 사업, 뭐 전자학습 이제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개념 정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여기에 대한 이제 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AI다, 뭐 빅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자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모험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AI 정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AI의 정의, 빅데이터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고요. 불과 3, 4년 뒤에, 5년 뒤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닝이라는 것과 AI, 빅데이터, 그 개념이 낡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면은 좀 더 개방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듀테크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지원책이 아니라 개방과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발제자께서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원이라는 걸 해놓으면 지원을 받기 위한 각각의 요건들을 마련해 놓죠. 이 기업은 지원받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뭐 인증받아야 돼 이런 걸 해놓습니다. 그거 맞추다가 시간 다 간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 혁신의 문제, 콘텐츠의 양질의 콘텐츠가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한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게 되고 더 문제는 교육부가 그런 지원을 어떻게 보면 칼로 잡고 칼자루로 쥐고 에듀테크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어느 정도 에듀테크 산업에 대해서 또 민간 기술자, 민간협에 대해서 개방해주고 완화해줄 것인가 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공교육이다라는 이름 제가 아까 토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어딨냐라는 것에 우리가 잘못 얽매이게 되면은 이런 개방과 완화라는 것 자체를 오히려 적대시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상적이고 정책 기반적인 수요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데이터 기반적인 수요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어디를 지원해주고 어느 것을 개방시켜주고 어떤 것을 완화시켜줄 것인지 즉 데이터 기반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될 가장 전형적인 영역을 이로닝 산업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발점도 감독적인 관점보다는 기술 호환적인 관점,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문제인데요. 사실 에듀테크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위 데이터 3법의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에듀테크에서도 뭐 데이터 활용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또 그런 기사들도 요즘 많이 나온 걸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 3법이 실제 집행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시행령의 제방 문제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은 좀 갈 길이 저는 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에듀테크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가? 즉 지금 이미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뭐 나이스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을 에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은 미리 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안 되고 이 데이터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자, 그런데 데이터를 저도 뭐 기술적인 분야는 잘은 모릅니다만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언제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즉 국가에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네 맘대로 갖다 써라라고 했지만 실제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수 있고 거기에 빅데이터 기술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는다 해도 결국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좋은 결과와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데이터 산법 개정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에듀테크 산업의 활용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해라라는 것은 실제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반면에 또한 충분한 기술적 안전 조치라든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대량의 교육 정보가 상시 대량으로 개방된다는 것은 당연히 정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또 하나는 교육부가 그럼 또 자체 어떤 무슨 뭐 보안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망 분리 시스템 계속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안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워스트, 최악의 방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추가적인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을 예,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잠시 띄우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을 좀 봐주시면 이제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영국의 주간지죠, 더 이코노미스트. 그 자회사 더 이코노미스트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초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UAE, 독일, 프랑스, 한국 한 10개국 정도에 있는 교육 실습생들하고 초임 교사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이제 교실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수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 세 가지를 이렇게 물었는데 복수 응답을 했겠죠. 한 30%대에서
뭐 학습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다거나 자기 주도 학습을 가져갈 수 있다. 또 뭐 기술 중심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준다. 이런 좋은 응답이 나왔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놓은 게 있죠.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그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서 자, 그럼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36%가 테크놀로지 툴이 여전히 부족하다. 또 35%는 선생님들을 위한 테크 트레이닝이 충분하지 않다. 또 31%는 기술 지원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다고 믿어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그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 기술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토로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각 국가별 응답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짐작컨대 한국은 이 수치보다 더 높지 않았을까. 각 부문이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일단 오늘자 신문을 제가 급하게 좀 넣어봤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원격 수업이 상당히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초중고에. 근데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실에서는 일단 선생님들의 스킬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보조적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주는 뭐 기사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좀 드러내주는 기사였다고 보고요. 그러면 2달 전에 정부가 그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뉴딜은 여기를 구성하는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큰 뼈대 4개 중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핵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바꾸느냐? 그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이제 구축을 하고 교육 콘텐츠로 활용을 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포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직업훈련 기관들에 대해서 융합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랜드 플랜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또 의아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초중고에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게 2022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 있다는 얘기냐? 네, 안 돼 있습니다.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그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 물어봐야 되고요. 사실상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공유기라든지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그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또는 교육청이 하나하나 그 지정을 해주는 그 가이드에 따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누군가는 티칭을 하고 누군가는 그 수용을 하는 아까 그 발제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대에 바뀌어서 수용자가 바로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뭔가를 이렇게 하달을 받아야만 그대로 하는 이런 교육 현장이 이 와이파이 부분에서도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듀테크 산업을 지금 3.8조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올라갔겠죠. 2020년까지는 22년까지 7조 원, 25년까지 10조 원으로 키우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이 산업이 그렇지 않으면 되게 더디게 발전할 거라는 그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에듀테크 산업은 실제 이것보다 더 크게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규제 혁신 그 법제 포럼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니컬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전면 이렇게 너무 했다가는 좀 분위기가 좀 뭐 이상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톤다운을 제가 좀 많이 했다고 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제가 한 10년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그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 특히 교육, 헬스케어, 공공, 금융 정말 많은 규제들이 있고요. 그런 규제들 하나하나가 어떤 좋은 쪽에서의 규제라기보다는 그 정책은 목표고 결국 규제는 수단인 것인데 그 수단과 그 정책 목표와
그 수단으로서의 규제가 이 불일치함으로써 생기는 갭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교육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장은 왜 이렇게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이니셔티브 그중에서도 교육 부문에 대한 그랜드 플랜이 들어있지만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그럼 과거에 그러면은 그 과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정부가 대국민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까지 초중등생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미래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5년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운데를 보면은 디지털 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것도 불과 3년 전입니다. 5만 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그랬고 AI 관련 인재도 2년 전에 벌써 나왔고요. 그러면 이런 정부 발표 이 수치가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정부는 대부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밝히질 않습니다. 그냥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고 발표를 하고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은 또 그게 없던 걸로 되고 다시 어떤 걸 발표하고 지금 이번에 2022년 또 2050년까지 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100몇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누가 검증합니까?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제가 현장에서 그 많이 겪고 느끼고 부딪혀온 이런 걸 보면은 결국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시민단체가 됐든 언론이 됐든 교육의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는 계속 발표만 하고 이게 그냥 흘러간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조금 전에 우리 계획 교수님께서도 개인국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인증 문제 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안에 관한 인증 문제. 그 부분만 아주 하나 예시로 그냥 해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민간 클라우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AI 시대에서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겁니다. 클라우드는 AI를 한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없이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클라우드로 같이 가는 것인데 저희는 한국 학교에서 그동안 그 국가정보원이 만든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실상의 법보다 더 센 거죠. 학교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교육부에서 그 이튿날 바로 이제 또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이버 대학은 그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민감한 문제고 오래된 그 규제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풀고 미래형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말하는 거하고 디지털 뉴딜에 얹혀있는 그 교육의 트랙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약간 다르다가 아니고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이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그 클라우드라는 것도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습니다. 인프라로서의 그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또 소프트웨어로서의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각 나라에서 개발하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 전문 용어로 그 사스라고 하는 그 사스들을 그러면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냐? 이용 못 합니다.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걸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지 않으면서 미래형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구나. 정부에서 잘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코로나 시대로 더 접어들면서
보호무역, 프로텍셔니즘이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더 뭐 이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 각 나라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산업을 그럼 더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로비도 받고 뭐 압력도 받으면서 그냥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뭔가 규제, 한국형 기준 이런 것만 내세우고 그걸 따르라고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것들하고는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결국은 AI형 인재, AI형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인프라들을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규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현실로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건 이런 구체적인 구체성을 띠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과거형 교육의 방식이고요. 교육부에서 진짜 우리나라 100년대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될 거 빼고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돼야지 나머지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말한 정책적인 목표, 그 정책이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수단이고 정책은 목표고 규제는 수단인데 이런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형 인재가 나오는 것이고 AI를 잘 다룰 수 있는 AI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의 인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지금처럼 간섭하지 말고 가이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교실에서도 이제 수용자 중심으로 뭐 이렇게 바뀌고 있듯이 정책도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 특히 교육 정책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발표만 하고 그걸 아무도 제대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점검하지 않고 이게 또 몇 년 후에는 또 뭔가 발표 나오고 몇 년도 아니죠. 내년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발표만 나오고 아무도 점검하지 않고 잘 됐는지에 대해서 잘 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이게 도돌이표식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래형 인재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AI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그 미끄럼,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개인국 교수님 그다음에 조정래 전무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귀에와 꽉 닿는 얘기고 또 제가 또 보충해도 충분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개인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게 개방적 접근을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개방적 접근이라는 것의 뒤에는 시장 경제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개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좀 묶어가는 개념이에요. 폐쇄적으로 모든 걸 접근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모든 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간다 보면 세계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뭐 동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K 교육이다. 앞에다 K를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독창성을 나타내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제가 교육정보와 관련된 국제 표준 활동을 한 2000년도부터니까 20년 하고 있고 오늘 밤도 제가 프레너리 미팅을 10시부터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 수출을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도록 해야만 국제 무역이 활성화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 교수님 말씀하신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모든 게 적용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기업도요. 아까 우리 MS 조전문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가서 활성화할 수 있는 폭이 너무도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원은 개방을 전제로 한 지원입니다. 지원을 전제로 한 개방이 아니라 개방을 전제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경쟁이 또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수월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질적 향상을 가져와요. 그게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교육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제가 낸드 애드라는 사이트를 얘기한 것도 그러거든요. 거기다 기업이 만든 다양한 툴이나 솔루션 콘텐츠를 올려서요. 그걸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러면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좋은 것이 선택받고 그리고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그러면서 좋은 걸 만들어가고 그런 것이 개방적인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장래 전무님 말씀하신 그 상당히 말씀이 상당히 좀 예? 듣기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기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저 MS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거 나대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나대야 되잖아요, 뭔가. 그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2020년 5월에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하면 그동안 안 됐어요. 온라인 교육이다. 뭐 에듀텍 아까 우리 그 조 팀장님께서 에듀테크란 말도 뭐 법으로 가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조 팀장님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겠더라고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러면 언택트라는 말은 왜 씁니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제가 국제 교육정보 용어 표준화 에디터예요, 에디터. 우리 측 한국 측 위원장이지만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걸 따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지 과거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이거 영어지 않냐.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상대학이니까. 가상? 그거 가짜 대학 아니야? 사이버니까 점 하나 뜨니까 사이비가 되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러나 지금 디지털이다 뭐다 사이버다 가상이다 다 의미 전달에 따라 다르요. 그걸 하나로 전부 묶어서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다 포함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자 말이죠. 뛰어넘어서 지금부터 기성세대가 오늘 그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참 제가 와 닿았는데 19세기 국회에서 20세기 국회의원이 21세기 국민을 상대하려고 한다. 그거 닿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가르치고 키우는 아이들은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란 말이에요. 22세기. 지금 Z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알파 베타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는 걸 전제로 모든 걸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되고 용어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1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조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서 말한 개 교수님이 개방적,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특히 우리 그 조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적 계획과 홍보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행을 담보하라 이거예요. 실행을 담보하라고 맨날 발표하고 신문에 일면 탑으로 장식해 놓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면은 그거 들어갔어 그게. 에? 아내가 이거 내가 IT를 전공하고 교육 분야에 40년 있으면서 내가 전자신문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하자. 우리 조 전무님 이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가 처음 뵙지만 한번 봅시다. 예?
내 과감은 한번 갈 테니까 예, 한번 제가 좀 나이는 좀 더 먹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갑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그 조용 팀장님, 조 팀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내가 적었는데 잠깐. 그 학습 격차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번에요.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80% 가까이가 온라인 교육이 이게 비대면 교육이 학교 수업에 비해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이 떨어진다. 80% 가까이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하면 가장 이런 비대면 교육 집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학습 격차. 학력 격차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학습 격차 또 조금 깊게 가면 학습 격차가 일어남으로써 학력 격차가 일어날 수 있겠죠. 수업 공부하는 방법에서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와이파이가 없는 것도 없는지만 집안에 PC 한 대 있으면 한 사람이 쓰면 나는 아까 우리 조 팀장님 6명 있는 사람은 집에 PC가 6개 있다든가 노트북 6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비대면 교육에서도 근접시킬 수 있겠는가? 제가 그 방송통신대학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83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다른 정부 유관 기관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얻은 경험은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면대면 교육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제 결론이에요. 저 동의 안 하는 사람 많겠지만 다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 그러니까 면대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온라인, 언택트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수월성을 접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방법. 첫 번째 중요한 건 교육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진정성이 있는 교육이에요. 진정성 있는 가슴을 통한 교육과 두 번째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에듀텍 기술적 서포팅이 뒤에 따라가 주겠죠. 그러나 교육은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지나 가슴이 진정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떠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저 법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 강의를 이 발제문이나 이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께서 정말 미래적인 시각에서 법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넓은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모든 걸 좀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세 분의 토론을 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제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